자연 철학자들,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그날 오후 소피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아빠의 생일 카드를 받을 수 없게 된 힐데 밀레르 크나그와 철학 강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엄마가 일터에서 돌아왔다. 소피야! 엄마가 먼발치에서 소피를 불렀다. 너한테 편지가 왔어. 소피는 움찔했다. 자기가 직접 우편물을 가져왔는데 그 사이 철학자가 또 편지를 보냈나 보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소피는 천천히 흔들의자에서 일어나 엄마 쪽으로 다가갔다. 우표를 안 붙였네? 연애 편지인가 본데? 소피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 안 뜯을 거니?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어깨너머로 자식의 연애 편지를 훔쳐보는 엄마들이 있단 얘기를 들어서 그래? 엄마가 이 편지를 차라리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편이 소피에겐 더 나을 것 같았다. 연애 편지를 받기엔 소피가 아직 어렸기에 아주 창피했지만 만약 소피가 생면부지의 철학자와 숨바꼭질을 하며 완벽한 통신 강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이번엔 작고 하얀 편지 봉투다. 소피는 제 방으로 건너와 봉투 속에 있던 쪽지에서 다음 3가지 질문을 읽었다. 모든 것이 생겨난 어떤 원질, 즉 원재료가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흙과 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소피는 이런 질문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녁 내내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학교에서 이 3질문을 차례차례 생각해 보았다. 만물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질이 있을까? 만약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을 생성해낸 어떤 근원 물질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갑자기 민들레나 코끼리로 변할 수 있었을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그렇다. 물론 소피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들은 적은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그건 기적이었을 테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포도주를 비롯해서 자연 곳곳에 수분이 많다는 사실을 소피는 잘 알고 있고 오이가 9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이가 오이이기 위해서는 물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 개구리에 대한 질문도 곰곰되새겨 배웠다. 개구리에 관해서 소피의 철학 선생님은 좀 특이했다. 소피는 개구리가 흙과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흙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만약 흙이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다면 흙과 물이 결합해서 개구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흙과 물이 개구리의 알과 올챙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성 들여 물을 준다 해도 텃밭에서는 개구리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피 앞으로 온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피는 동굴 안으로 갔다. 철학자들의 구상. 다시 만나니 기쁘구나. 흰 토끼나 그와 비슷한 문제를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고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려고 해. 물론 시간 순서대로 말이지. 철학자들 대부분은 다른 시대, 또 우리와는 아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선 여러 철학자가 내세운 철학적 구성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는 그 철학자들이 특히 무엇을 연구했는지 이해해야 해. 어떤 철학자는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의문을 품었어. 또 다른 철학자는 신이 존재하는지, 인간이 영원히 불명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려 했지. 우선 특정한 철학자의 구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나면 그 철학자의 생각에 쉽게 동조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철학자도 모든 철학적인 문제를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철학자란 남자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철학사를 남성들이 만들어 왔고
게다가 여성은 성적인 면에서나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류 역사에서 늘 억압당해 왔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많은 중요한 경험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야. 여성은 실제로 20세기에 이르서야 비로소 철학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어. 너에게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과제를 내주진 않을 거야. 그러나 가끔 가벼운 연습 문제를 내줄 수도 있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시작해볼까? 자연 철학자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종종 자연 철학자라 불렸어. 그들이 무엇보다 자연과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야.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미 우린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물은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겨났다고 믿고 있어. 이런 생각이 그 시대의 그리스에서는 그다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어. 그리스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엇인가 언제나 존재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 따라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이 생길 수 있었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대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물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생명 없는 흙이 어떻게 키 큰 나무나 알록달록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 놀라워했어. 아기가 엄마 몸 안에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지. 철학자들은 어떻게 자연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았어.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사물이 한 물질에서 예를 들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 초기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특정한 원질이 있다고 믿었어.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여기에 미치게 되었는지는 쉽게 설명할 수 없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이 모든 자연 변화의 이면에 분명 원질이 존재할 거라는 상상에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초기 철학자들이 어떤 해답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해답 방식을 추구했느냐 하는 점이야. 즉,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생각해냈는지보다는 어떻게 생각해냈는지가 더욱 중요해. 우리는 초기 철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자연의 변화에 관한 문제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들은 영원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려 했었지. 전승된 신화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지. 무엇보다도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자연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어. 이것은 천둥과 번개, 겨울과 봄을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철학은 이런 방법으로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자연 철학자들이 학문적 사고방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지. 그들의 생각은 이후 모든 자연과학의 원동력이 되었어. 하지만 자연 철학들이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대부분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초기 철학자들 이후 약 200년이 지나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저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선비격인 초기 철학자들이 이뤄놓은 결론들을 모두 적었을 뿐이지. 다시 말해 초기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해선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초기 철학자들의 구상이 자연의 변화 가운데 원질과 관계에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 밀레스토의 새 철학자. 우리가 아는 최초의 철학자는 당시 그리스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밀레토스 출신인 탈레스야. 두루두루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었지. 자기 그림자의 길이가 키와 똑같은 순간에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재서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해냈다고 해. 또 기원전 585년에 일식 주기를 계산해내기도 했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생겨났으므로 분해하면 다시 물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는 이집트에 있을 당시 나일강의 삼각주에 강물이 넘쳤다가 다시 원상태로 줄어들면
그곳 들판이 비옥한 옥토로 변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단다. 비가 오고 난 후 개구리와 벌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지. 그 외에도 물이 어떻게 얼음과 수증기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물로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을 거야. 탈레스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 어쩌면 탈레스는 검은 흙이 꽃과 곡식을 비롯하여 벌과 바퀴벌레에 이르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자꾸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싹으로 가득 찬 지구를 상상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확실한 건 철학자 탈레스는 신들에 대해 호메로스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다음 철학자는 탈레스와 마찬가지로 밀레토스에 살았던 아낙시만드로스인데, 그는 이 세계를 무한한 어떤 것에서 생겨나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세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어. 이때 무한한 어떤 것이 무슨 뜻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탈레스처럼 특정 물질을 뜻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해. 아마도 그는 만물 형성의 근본이 되는 사물은 이미 형성된 것과는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만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형성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는 무한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야. 따라서 원질이 아주 평범한 물일 수는 없는 게 분명해. 밀레토스 출신인 세 번째 철학자는 아낙시메네스야. 그는 대기 또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어. 물론 아낙시메네스는 탈레스의 물 이론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물은 어디서 생겨나지? 아낙시메네스는 물을 은결한 대기로 생각했어. 우리는 비가 올 때 대기가 물로 은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아낙시메네스는 물이 더 응축해 흙이 된다고 생각했어. 아마 그는 녹아내리는 얼음에서 모래가 은결하는 걸 본 모양이야. 동시에 그는 불을 열버진 공기로 생각했지. 아낙시메네스의 의견에 따르면 공기에서 흙, 물, 그리고 불이 생겨난 것이란다. 흙과 물이 들판의 식물들이 되는 과정은 그리 먼 길이 아니야. 아낙시메네스는 생명체가 생겨나기 위해 흙과 공기, 불과 물이 존재하는 것이라 믿은 듯해. 그러나 원래의 출발점은 대기야. 아낙시메네스는 모든 자연 변화를 뒷받침하는 원질이 있다는 점에선 탈레스와 생각이 같았지.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밀레토스의 세 철학자는 만물을 형성하는 단 하나의 원질이 있다고 믿었어. 그러나 한 물질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물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린 변화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지. 기원전 500년경부터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 엘레아에는 철학자 몇 명이 살고 있었단다. 이들을 엘레아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 변화의 문제를 다루었지.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파르메니데스야.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늘 존재하고 있던 것이라고 믿었지. 이런 생각은 당시 그리스인에게는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었어. 그들은 생각의 모든 것들이 늘 있어 왔다는 점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했단다. 파르메니데스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믿었어. 그렇지만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은 대부분의 다른 철학자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는 변화가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지금과는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다는 거야. 파르메니데스 역시 자연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었어. 그는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류해냈지.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이성적 설명과 일치시킬 수 없었단다. 파르메니데스가 감각에 의존해야 할지 아니면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을 때 그는 이성을 선택했던 거야. 나는 내가 직접 본 것만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눈으로 봐도 믿지 않았어. 그는 감각은 인간의 이성적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세계상을 전한다고 생각했지. 철학자로서 그는 모든 형태의 감각적 착각을 밝혀내는 것을 자신의 철학 과제로 삼았어.
이렇듯 인간 이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합리주의라고 해. 합리주의자란 이성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원천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란다. 모든 것은 흐른다. 파리메니데스가 살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소아시아 에페소스의 헤라클레이토스란 철학자가 있었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기본 특성을 지속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어.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가 파르메니데스보다 감각을 더 신뢰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생각했어. 모든 것은 운동하며 어떤 것도 영원히 존속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는 거야. 2번째로 내가 강물에 들어갈 때는 이미 강물도 나도 처음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를 지속적인 여러 대립상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 아파보지 않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없듯 말이야.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으면 배부름의 기쁨도 모르겠지.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며 겨울이 없다면 봄이 오는 것도 볼 수 없겠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전체 속에서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했단다. 대립상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없다면 이 세계는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은 낮과 밤이요 겨울과 여름이며 전쟁과 평화, 배부름과 굶주림이다 라고 말했어.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물론 신화 속의 신을 의미하지는 않아.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고자 한 신 또는 신성한 것은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것이란다. 그래, 그에게 신은 바로 그 내부에서 부단히 변화하고 모순에 가득 찬 자연이야.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이란 단어 대신 로고스라는 그리스어를 자주 썼어. 이 말은 이성을 뜻하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이 늘 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조종하는 세계 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 세계 이성 또는 세계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이 세계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대개 자신의 개인적 이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 관해 전혀 개의치 않았어. 사람들 대부분의 견해는 그에게 그저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모든 변화와 대립에서도 헤라클레이토스는 통일과 전체성을 보았던 거야. 그는 만물의 바탕에 놓여있는 이 어떤 것을 신 또는 로고스라고 불렀어. 4가지 원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한 가지 측면에서 서로 정반대였단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을 토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어.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적 경험으로는 자연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옳을까? 우리는 이성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감각에 더 의지해야 할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 2가지 진술로 각각의 생각을 밝혔어.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감각적 인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며 감각적 인식은 믿을 만한 것이다.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또 있을까? 그리고 이 두 철학자 가운데 누구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마침내 이 철학이 한데 뒤엉켜 있는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낸 사람은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야. 그는 앞에 2 철학자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둘 다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 사람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엠페도클레스에 따르면 2 철학자들이 보여주는 견해 차이는 바로 이들이 단 하나의 원소만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지. 만일 2 철학자의 의견이 옳다면 이성이 설명하는 것과 우리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서 결국 건널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물이 물고기나 나비가 될 수는 없어.
물은 절대 변하지 않아. 깨끗한 물은 영원히 깨끗한 물로 남는 거란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는 맞아. 동시에 엠페도클레스는 감각이 설명해주는 바를 믿어야 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에도 동의해.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믿어야 하고 지금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니 말이야. 엠페도클레스는 유일한 원소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어. 물이든 대기든 간에 오로지 한 원소가 장미동물이나 나비로 변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 역시 단 하나의 원소로는 유지될 수 없고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의 모두 네 가지 원소, 그러니까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가지 뿌리가 있다고 믿었어. 이 네 가지 원소로 흙, 공기, 불, 물을 꼽았지. 자연의 모든 변화는 네 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분리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믿었단다. 따라서 만물은 단지 서로 다른 비율로 섞인 흙, 공기, 물과 불이라는 거지. 꽃이 시들거나 동물이 죽으면 이 네 가지 원소는 다시 분리돼. 우린 맨눈으로도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지. 하지만 흙과 공기, 불과 물은 혼합 과정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게 된다는 거야. 즉, 만물이 변한다는 견해와는 맞지 않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단지 네 가지의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혼합하기 위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날 뿐이지. 이런 과정을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어. 화가가 한 가지 물감, 예를 들어 빨간색 물감만 가지고 있다면 초록색 나무를 그릴 수 없겠지. 하지만 그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물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여러 물감을 다양한 비율로 섞어 수백 가지의 색채를 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야. 또 부엌일에서도 마찬가지야. 만약 밀가루 한 가지만으로 케이크를 만들려면 나름 마법사가 되어야 할 거야. 하지만 달걀과 밀가루, 그리고 우유와 설탕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재료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엠페도클레스가 흙과 공기, 그리고 불과 물을 자연의 뿌리라고 생각한 것도 우연이 아니야. 다른 철학자들은 엠페도클레스보다 앞서서 유일한 원소가 물이나 공기 또는 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지. 물과 공기가 자연의 중요한 기본 요소임을 강조한 사람은 철학자 탈레스와 아낙시메네스였어.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불도 중요하게 생각했어. 예를 들면 그들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겐 태양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사람과 동물의 체온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 아마 엠페도클레스는 장작이 타는 장면을 관찰했을지도 몰라. 바로 사물이 분해되는 과정이지. 우린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낸 탁탁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것은 물이 내는 소리란다. 또 어떤 무언가는 연기로 변하지. 그건 공기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물이 꺼지면 재가 남는데 그것이 흙이란다. 엠페도클레스가 자연의 변화는 네 가지 자연의 뿌리가 혼합하고 다시 분리되면서 생겨난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에도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 즉, 이러한 물질들이 서로 섞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를 들어 꽃이라는 혼합물을 다시 분해하는 힘은 무엇일까?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에는 서로 다른 두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 두 힘을 사랑과 갈등이라고 불렀어. 사물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며 분리시키는 것은 갈등의 힘이라고 보았지. 또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점은 그가 물질과 힘을 구분했다는 사실이야. 오늘날에도 과학 분야에선 원소들과 자연계에 내재하는 힘들을 엄격히 구분한단다. 현대 과학에서도 모든 자연의 진행 과정은 여러 원소들과 자연에 존재하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엠페도클레스는 그 밖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감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밝혀내려 했단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꽃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꽃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소피야, 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엠페도클레스는 우리 눈이 자연의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흙과 공기, 물과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
따라서 우리 눈의 흙 성분은 흙으로 된 대상을 포착하고 공기 성분은 공기로 된 것을, 그리고 물과 불은 각각 물 성분과 불 성분을 파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 네 가지 원소 가운데 하나라도 눈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나도 자연을 전혀 볼 수 없었을 거야. 모든 부분 속에 깃든 전체. 특정한 원소, 예를 들면 물이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만물로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만 만족하지 않은 한 철학자가 있었어. 그가 바로 아낙사고라스야. 아낙사고라스는 흙과 공기와 물과 불이 피, 뼈, 피부, 머리카락이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낙사고라스는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아주 작은 조각들로 조립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만물은 더 작은 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조각도 그 속의 전체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어.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떤 다른 사물에서 생길 수 없으므로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먹는 음식 속에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아마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음 두 사례는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한 바를 좀 더 명확히 해줄 거야. 오늘날의 레이저 기술은 이른바 홀로그램을 만들어내기에도 이르렀어. 예를 들면 홀로그램이 자동차를 재현하고 이내 사라져버려도 홀로그램의 한 조각만 있으면 방금 나타났던 자동차의 범퍼를 보여줄 수 있어. 홀로그램은 아주 작은 조각 속에도 전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사람의 몸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조직되어 있단다. 내 손가락에서 피부세포를 긁어 떼어내면 그 피부세포의 핵은 피부에 관해서만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야. 내 눈과 머리색, 그리고 손가락 숫자의 모양새 등등이 아주 많은 설명이 바로 한 세포 속에 들어있단 말이지. 세포 하나하나에는 내 신체 속에 다른 모든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깃들어 있어. 가장 작은 부분 속에도 전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아낙사고라스는 사물 전체를 내포하는 이 가장 작은 부분을 씨나 싹이라고 불렀어. 사랑의 힘이 각 원소들을 온전한 물체로 조립해준다는 엠페도클레스의 말이 기억나지? 아낙사고라스도 이른바 질서를 세우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꽃과 나무를 창조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 힘을 정신이라고 했지. 그 외에도 아낙사고라스는 우리에게 생애가 알려진 아테네 최초의 철학자라는 점에서 흥미로워. 그는 소아시아 출신인데 40살쯤에 아테네로 이주했단다. 아테네에서 그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는 무엇보다도 태양이 신이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 더 큰 불덩어리라고 주장했지. 아낙사고라스는 특히 천문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 그는 모든 천체가 지구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단다. 어느 한 운석을 연구하고 나서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또 달은 그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빛을 받아 빛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어떻게 일식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해냈지. 추신, 소피야, 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줘서 고맙구나. 전부 이해하려 한다면 이 단원을 아마 2-3번을 읽어야 할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단다. 이제 너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감탄하지는 않겠지. 자연의 원소와 변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최선의 해답을 구하는 일은 내일까지 기다려야겠어. 내일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를 배우게 될 거야. 더 이상은 미리 말해줄 수 없어. 소피는 동굴 안에 앉아서 탁 트인 바깥을 응시했다. 지금껏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려고 했다. 물론 보통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물이 수박이 될 수는 없다. 수박은 물 말고도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피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얼음이 물로 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한다면 분명 물이 어떻게 얼음이 되고 얼음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정확하게 관찰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피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보려고 했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종류의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피는 생각하면 할수록 파르메니데스가 한 가지 면에서는 옳았다는 확실히 들었다. 그의 이성은 사물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물로 변화한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아마 무척 용기를 내야 했을 것이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연 변화를 부정해야만 했을 테니까 말이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 것이다. 엠페도클레스 역시 자기 이성의 판단에 따라 세계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이성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 변화는 실제로는 변하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성만으로 밝혀냈다. 그는 물론 자연을 관찰하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과학처럼 화학적 분석을 해낼 수는 없었다. 소피 자신은 스스로 만물이 흙과 공기, 불과 물로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 확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론적으론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이 맞다. 이성에 따른 판단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세계가 한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생각뿐이다. 소피에겐 철학이 무척 흥미로웠다. 소피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리지 않아도 자기의 이성만으로 여러 생각들을 따라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피는 근본적으로 철학은 배워서 익힐 수 없지만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